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악의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에 나섰던 충북도 의원들이 어제 귀국했지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조기 귀국한 최병윤 의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또 자유한국당 도의원 3명은 또 제명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외유에 대해서 분노하신 만큼 징계 조치는 굉장히 신속하고 무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이 발언을 하셨던 의미는 그런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꼼꼼하게 따지겠다 정도의 의미로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징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따지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의원들이 외유한 거는 시기도 적절치 않았고, 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김학철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내용도 매우 부적절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그러니까 이 제명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른 두 당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또 밖에서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폭우로 인한 수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를 가기 전날 충북도 의회가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던 기자회견이 있었고, 어저께 귀국했던 김학철 의원의 경우는 재해 상황들을 잘 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발빠르게 제명 조치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북 도의원의 경우는 중앙 당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손쉽게 제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당에서의 조치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정상 참작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 귀국하고 자원봉사를 했으니 정상 참작하겠다 이런 발언들은 지금의 국민들 정서와 너무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듣습니다. 많이 부적절하죠. 레밍 같다라고 하는, 들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1979년 존 위컴 주한미국 대사, 미군 사령관이 한국민은 들쥐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미 감정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됐었는데, 그 표현을, 그러니까 국민은 역시 개돼지 같다 이런 표현과 같은 이야기겠죠. 저는 여기에서 각 당이 소속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추미애 대표가 조기 귀국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겠으니까 정상 참작하겠다, 이것은 대표가 말하는 건 바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문제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처신을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미애 대표님이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관련돼서 발언하셨던 내용이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전혀 사실도 아니고 밝혀지거나 증명된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도 야당도 패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각 당의 총평이라고 할까요?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이번 추경은 여러
과거의 추경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통과되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 뒷받침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판단받았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나 막판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줘서 그나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집행을 해서 국민분들 그리고 야당의 어떤 협조에 충분히 좀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집단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을 보셨는지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추경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추경의 법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이 됐고, 그리고 그 명분에서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 내용에서 본다면은 직접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한 1.8%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대부분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이 그 6개월 이내에 다 소진돼 버리는, 그리고 또 1인당 뭐 27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는 정말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자리,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법적 요건도 안 되고 명분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실리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추경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1만 2천 명을 공무원을 뽑기로 했는데 우리 추경에서는 지방공무원 7,500명은 남겨놓고 중앙공무원 4,500명 중에 2,575명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정부는 지방공무원 그대로 뽑겠다는 겁니다. 7,500명.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지침을 주면은 무조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최소한 1만 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을 뽑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은 약 30년간 국가 입장에서는 327조 원이라는 돈이 들고,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또 줘야 됩니다.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 추경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 그래도 젊은 세대가 없어가지고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가 힘들어지는 고령화 사회를 가는데, 이제 국민들이 공무원까지 부양하는, 나이 드신 그 노인 세대뿐만 아니고 공무원까지 부양하는 이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무원을 복양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나라로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도 맞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란 명분도 없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없는 정말 최악의 그 추경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 거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듣습니다. 먼저 45일 만에 어렵사리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요. 통과된 만치 어쨌든 그 추경이 지금 어려운 그 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서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출범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부분들이 먼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 3당이 공이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부적절한 명칭이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 공무원들을 뽑는 것에 대해서 향후 미래 세대에게 대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추경으로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좀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조정 과정에서 여러 날이 걸렸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앙공무원들 4,500명이 2,575명으로 줄어들면서, 그것도 이제 추경에서 편성돼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부대 의견을 달고 그렇게
약간은 좀 편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뭐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정족수를 못 채워서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요. 그 추경을 그렇게 외쳤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반성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성명도 내고 했지만 그 추경을 그렇게 외쳤던 측면에서 보면은 좀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추경이었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 예, 일단 추경 필요하죠. 그리고 입장들이 좀 다르신데 추경의 요건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추경이 있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추경이 있었어요. 2008년 추경은 89일 걸렸습니다. 2013년 추경은 19일 걸렸어요. 이번에 45일 걸렸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 뭐 다른 추경에 비해서 막 정말 뭘 볼모로 잡고 오랫동안 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가능하게 좀 빨리 추경이 통과됐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제출한 추경 자체가 부실덩어리였어요. 사실은 LED를 교체하겠다고 2천억 놓고 아까 500억 목적 예비비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작년 연말에 제가 개수조정위원회까지 마지막에 예결소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은 500억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사반대를 했고 새누리당이 찬성을 해서 통과시킨 추경이거든요. 아니 본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목적 예비비에 공무원 증원 예산이 500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80억을 편성해서 해달라 이렇게 한 것도 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여러 가지 추경 내용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과 관련돼서 내년 2월에 당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빠뜨렸어요. 650억 넣고 그다음에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가뭄 대책 이런 것들 한 1,000억 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이 편성해온 추경 자체가 많이 부실덩어리였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이것은 급박하게 추경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적 부분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공무원 재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때 공무원 증원 문제를 꼭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저는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들어가 있는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1,100명 또는 뭐 생활안전요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소방직 공무원들 사실 소방직도 국가직으로 옮겨와야 돼요. 소방직 공무원들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뭐 자살 사건 나고 이래야지 않았습니까? 일산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업무 와중에 엄청 심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공적 영역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제출됐어야 맞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4,500명 중에 최소화시켜서 2,750명, 2,575명이죠.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어쨌든 추경은 필요한 추경이었지만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그러면서 사실은 추경 내용이 너무 불성실했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론 기회 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추경인 것 같다, 또 위반한 추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89조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석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뭐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추경 편성이 법률적 요건을 못 갖춘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과거에 정부가 편성했던 추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 조항을 유두리 있게 해석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위반한 추경 편성안이라는 것에 쉽게 찬성하기는 어렵고요. 네. 공무원의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로드맵
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것을 8월 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증원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찰 인력이라든지 또 지방직으로 가면 이제 소방관이라든지 그리고 현장 교사라든지 읍면동 사무소에 파견될 현장 인력이라든지 즉 즉시 필요한 인력들이고 다른 어떤 직역에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돌리기가 어려운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원이 되기로 되어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론. 네. 아까 저는 이광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공무원 증원 꼭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실하냐면은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이 7,0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평균 7,000명. 그리고 또 평균에서 지난 5년 동안 교사 수를 교육부가 150명 정도를 평균 150명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교사를 3,000명 증원하면은 대구시에 할당되는 교사가 150명이 증원될 거예요. 그럼 평소 때 정상적으로 보면 줄여야 되는 사람이 150명 줄여야 되는데 또 150을 늘립니다. 이거는 정말 그 증원을 위한 그 교사 배치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번에 그 실제로 그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보면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해서 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뚝뚝 잘랍니다. 그 경찰 1,500명, 물론 이제 조정할 때는 1,100명에서 1,500명, 그 군무원 그 부사관 1,500명, 그 다음에 교사 3,00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다음 소방공무원 1,500명 이렇게 두 자릿씩 쫙쫙쫙 위에서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정부가 얼마를 늘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수요에다 거꾸로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예산은 정말 이야기해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든 추경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추경을 위한 추경, 정말 대통령 당선 축하 기념 추경이 아닌가. 그것도 그 재원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전 정부가 약 9조 원 정도의 그 세수 잉여금을 가지고 뭐 대선 축하금 비슷하게 지금 나눠 쓴 게 아니냐,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그 부실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당도 좀 인정할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사 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추경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출이 됐는데 그 기재부에서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정부가 출범하고 그것을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LED에 대한 설치 문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1,5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뭘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또 추경의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금 걷어냈던 80억 원 그 부분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 처음에 출발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뭐 어렵사리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됐으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혈세고 그것들이 잘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석 이전에 7조 정도의 예산을 지금 소화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추경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먼저 얘기하시고요. 그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명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건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요건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적 영역이 너무 과대하게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의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뭐 공약했으니까 그거 공약 이행한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도 정확히 하고 어디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 17개 광역시도나 기초단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 인원 파악을 하고 이걸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본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뭐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도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좀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까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추경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좀 방만했던 것 아니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물론 이제 저희 여당 의원들이 추경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참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부대표가 반성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핵심적인 이유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로 참석한다고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단 퇴장을 하시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들 보고 협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된 내용을 사실상 잘 이행하지 않으셨던 부분 아닌가,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그 추경을 해달라고 그 정부 여당이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재난 수준이다,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협치하기로, 자유한국당이 협치한 거는 그날 그 이제 금요일 날 밤이었죠.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본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고 그러면은 자기 그 정부 여당에서는 재난에 가까운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놔두고 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 그거 바람직하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아까 충북도 의원 징계하는 게 뭡니까? 물론 말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물난리나는 재난인 상황에서 해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재난 수준에 가까운 이 추경을 하자 해놔놓고 그건 놔둬버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저희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것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기는 시시콜콜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우리가 본회의를 열면은 토의만 하면은, 열기만 하면은,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만 제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게 가결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대해도. 그래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셔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족수를 못 채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정우택 대표님하고 지도부는 가가지고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가장 반대하는 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추경을 놔둬놔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자유한국당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다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고 사태를 직시하는 모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의사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부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당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뭐 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도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공무로 인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사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부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희들이 원내 대표를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 일반 의원들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사실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만약 이번에 이것이 그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면은 여야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반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원내대표가 가지고 정말 여당 의원들은 이 해외여행 가버려 가지고 못 채운 그 빈자리를 야당의 원내대표단들이 가가 숫자를 채워준 거는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되지, 그거를 지금 사과를 표명하라고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본말이 정도됐다. 일단은 제가 아쉬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리고 반복하지만 우리 당의 어떤 준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유감 표명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다 해외여행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제가 부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국회 모습이 사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잘 뭐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추경 표결 과정에서 좀 나쁘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진 것은 우리 국회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무의 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120석의 집권 여당의 정당에서 26분이 불참했다는 것은 사실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추경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었고 민주당이 120석이 뭐 일부 좀 이탈이 해외에 나갔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26명이 불참할 정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뭐 추경은 단순히 쉽게 통과될 수 있었죠.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퇴장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50석을 못 채워서 시간을 뭐 이렇게 2시간 가까이 끌게 된 이런 부분들은 좀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당의 조치가 있겠다고 말은 했지만 좀 부족함이 있었고 특히 이제 추경에 대한 절박함이나 그 목적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 들을까요? 정세균 의장께서 여당도 야당도 패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추경이 좀 늦춰져서 그랬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날 의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저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어제 그제죠. 그제 금요일 날 원래 2시에 예정돼 있어서 저희는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거 다 접고 서울에 와서 비상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시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지받았고 그 다음에 10시에 하겠다 이렇게 공지받았고 또 예결 소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벽 2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 대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 그러니까 어제 9시 30분으로 최종 정해졌고 그러면 원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서 금요일 날 밤에 가결될 것을 생각하고 재석 의원 154석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지역구 활동을 핑계로 물론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뭐 당연히 못 참석했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권 여당에 그렇게 추경의 절박성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26명이나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재석 의원들을 20명을 다시 채워 149명의 정체에 있었거든요. 20분이 나중에 지도부가 왔어요. 그래서 169명으로 재석 의원을 채워서 가결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엄청 큰 신세를 진 거죠. 국회는 결국 뭐 협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그동안에 독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사실은 철저하게 국민께 사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 협치라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여당만 협치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야가 약속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협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에 100대 국정과제를 작성하시면서 야당한테 하나도 협의하신 것 없으시고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면 178조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추계입니다. 재원이 178조가 들고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 저희가 추계만 해도 600여 개가 넘게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혼자 가능합니까? 지금 국회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이지 않습니까? 정의당 6석이고. 그러면 협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형태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업무 지시 형태로 일을 해왔고 이것과 관련된 국적의 동력을 실제적으로 밑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하고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냥 나를 따르라 하셨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이제 이번에 추경 의결 과정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졌던 것이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정과제 선정과 결정은 아시다시피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부터 뭐 야당과의 협조라든지 야당과의 이야기가 됐으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과제를 정부가 정한 뒤에 그 내용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야당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 오히려 저는 통상적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정부 따로, 집권 여당 따로 이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제 법률 재개정 부분은 국회 협조를 얻지 않고는 한 발짝도 진전이 물론 안 앞으로 있는 계속 것이기 때문에 얻게 되죠. 네.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제 주광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지금의 국회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선 승리에 대해 취해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고 지금 추경의 표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진 부분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냥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될 것이다라고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여야가 어떻게 협치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인사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지금 뿌리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는 연립정부 이상의 어떤 그 협치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나 예산이나 모든 지금 국정과제가 100개가 아니라 200개면 어떻게 그것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과연 그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얘기 듣고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문제라기보다도 청와대의 문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멀리 있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은 우원식 대표하고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하다가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하는 이런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느꼈는 거는 이것이 아마 청와대에서 강력한 오다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소통과 협치를 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밥 먹고 자주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람인데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 추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면 여러 가지 좀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도 전혀 수정하지도 않고 그냥 원안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아까 그 인수위 없이 대신 기획자문위원회가 일이다, 단독의 일이다 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이 공약 사항을 그동안에 많은 비판이 있고 문제점을 제기한 데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의 그대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93%가 법안이 필요하고 또 대부분의 사안들이 다 예산이 필요하고 국회하고 다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야당과의 협치는 뭐 솔직히 기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협치하자 해가지고 협치하려고 그렇게 쉽게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최소한 청와대가 여당에 대해서 특히 여당 그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재량권을 주는 방법으로 전국을 운영해야만이 이 전국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협치 문제예요. 네. 어느 정책이나 어느 공약이나 다 예산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 예산과 입법, 즉 국회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거나 입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만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뭐 인수위라면 인수위 이런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만들 때 그때부터 야당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좀 이례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워진 과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과 당연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야기 나눠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쪽도 저희들이 뭐 당연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과거에 비춰봤을 때 너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말씀 좀 하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밀어붙이기, 야당 무시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이전의 모습도 한번 좀 되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증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게 나온 것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공약에선 대부분 증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대선 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증세가 또 되겠구나. 그중에서도 이제 부자 증세가 다시 또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앞서 이야기했던 협치나 여러 가지 소통과에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좀 이야기가 돼 있었죠. 증세 자체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했지 증세 자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증세 부분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도 제가 이번에 특히 추미애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는 증세안 자체는 굉장히 온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에 2천억 이상 거두는 회사에 대해서 뭐 3% 올리고, 그럼 소득세도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2% 정도 올리는 정도인데, 그래봐야 1년에 3조 8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증세 문제가 나온 그 배경 자체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공약에서 증세 문제는 최후에 고려할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돈을 세출을 확충시키고 세출을 절감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끄집어 온 거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보면은 엄청난 돈이 드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든지 원전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다음 군인 봉급을 또 대폭 올린다든지, 그다음 부사관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또 노령수당을 대폭 올린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그냥 눈에 띄는 사람한테 선물 하나씩 나눠주씩 쫙 합니다. 이 다 돈이 듭니다. 그게 어디겠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내용 자체가 세입을 확충해가지고 83조, 그 내용에도 자연증가분 60조, 그리고 세출 절감은 95조, 꿈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 전 정부들은 바보들만 모여가지고 세출 절감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는 3조 8천억짜리 증세안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증세를 하기 위한 국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이제 논의를, 물꼬를 트기 위한 거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엄청난 증세를 가져오기 위한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이제까지 이제 증세 없다고 내지 증세는 최후의 고려사항이다 하다가 이거를 갑자기 앞으로 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증세안을 이야기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3조 8천짜리 조그마한 증세안부터 내가지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너뜨리고 증세를 논의를 하게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큰 보따리로 내놓을 서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뭐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특히 유승민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를 화두를 꺼냈고, 과거부터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을 명백히 이 입장을 밝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세에 대한 필요성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일 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증세 얘기는 전혀 없다가 재원 확보 얘기가 없었죠. 20일 날 느닷없이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이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전략기획회의인가요? 거기서
당대표가 또 언급을 하면서 증세 논의를 불을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178조에 이르는 100대 국정과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정부에서의 어떤 추계 내용인데, 뭐 전문가들 이야기는 200조가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 채 못 되는 이런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 특히 뭐 초고소득자, 부자 증세라고 또 명명한 이런 부분들로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식의 증세 논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증세 논의를 정부 입장에서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꺼낸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과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복지 수요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하고, 과연 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꺼낸 뭐 작은 증세 논의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지금 새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준비를 할 것인지를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예, 증세는 반드시 국민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아마 증세 부분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공론화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증세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좀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대선 과정 속에서 증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지 않았고, 국정과제 발표할 때도 제기하지 않았고, 김부겸 의원께서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발언들로부터 촉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수 차연 증가분, 그다음에 뭐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좀 전략해서 쓰자, 이 이야기겠죠. 또 한 가지는 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그전에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하경제 활성화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됐는데, 역대 정권에서 해왔던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정부가 이야기하는 178조보다 훨씬 더 듭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지금 17만 4천 명 관련해서 지금 17조 2천억 이야기했는데, 국회 그 예산정책제 자료, 예측 자료를 보면 27조 2천억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이 부분들은 이제는 정확하게 증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정부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부자 증세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 대표가 이야기한 2천억 이상 법인세 25% 3% 올리겠다. 5억 이상의 소득세 세율을 좀 높이겠다. 뭐 42% 2% 높이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각각 법인세나 소득세나 명목세율 구간들을 재조정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 러프한 각 구간들을 조금 세분하게 재조정해서 근본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뭐 담배세 인상처럼 사실은 증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서민들한테 마른 수건 쥐어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들은 필요한데, 이 재원들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그러면 여유가 있고 있는 사람이 재원을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국가의 현실 아닙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 나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동의를 얻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각 당의 이해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서로 협의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정부가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즉 지금 나온 얘기는 초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우선 좀 증세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말고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증세 논의가 활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더 활발해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증세의 필요성, 그리고 증세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두 야당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긍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근데 사실관계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공약집에 그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증세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내부적으로 증세라는 것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과세 감면이나 자연세수 증감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이번에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곧이어서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민분들과 더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야당분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세, 증세,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추후에 다른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그거다. 당장은, 예. 네. 여기에 대한 뭐 얘기를 뭐 듣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네. 아까 저 박주민 의원께서 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세에 동의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세에 동의 아닌 거는 먼저 전제를 하고, 그런데 두 당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무엇을 위한 정세인가를 분명히 입장 정의를 해놓고 정세 동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듯이 공무원 봉급을 주기 위한 정세, 그리고 또 원전을 중단시켜가지고 전기값 올리기 위한 정세, 그 다음 최저임금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러 올리고 나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그 상공인들이 반발하니까 4조 원을 퍼주겠다. 이런 정세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그 최저임금 같은 경제정적인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조 원에는 전혀 들지도 않은 돈을 들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했는 정세안의 3조 8천억을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4조 정도 돈이라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16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 5천억 밖에 안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복지제도가 굉장히 미흡하지만 비교적 정치하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것이 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인데, 이걸 차라리 4조 원을 더 들여가지고 정말 잘못된 정책인 최저임금을 올리는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중소기업에 나눠주려고 하는 4조를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거를 복지 강화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거는 뭐 우리가 국민의 증세라기보다도 세출 구조 조정 이런 쪽은 전혀 내팽개두고 정말 세출도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돈을 막 나눠주면서 그거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올린다. 그건 국민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그 세출을 과연 바람직하냐. 지금 이제 그 200대 과제 대부분 돈 이제 여러 집단별 계층별로 돈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진지한 재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것이 꼭 국민적인 그 합의하에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 규모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삼성전자한테 돈 받아내 가지고 뭐 그다음 재벌한테 돈 받아내고 돈 많은 부자한테 뺏듯이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 세출 규모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금을 뭐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 뭐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가 뭐 과거 보수 정부와 달리 뭔가 좀 전향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뭐 일관성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세심하게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분히 좀 즉흥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증세 문제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일 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단순히 178조에 대한 세수 추계를 세입 확충을 83조 하고 그 다음에 세출 절감을 통해서 95조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그 다음날 즉흥적으로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김부겸 장관이 증세 얘기를 언급했고 당에서 또 그 언급을 통해서 갑자기 정부가 그걸 또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준비 없이 단순히 또 178조의
그 4조 채 안 되는 그런 증세 논의를 촉발시켜서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증세를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일자리나 아니면은 정말 최저임금을 올린 걸로 인해서 또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의 저 세금이 필요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정말 필요한지를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세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갖고 논의를 해야 되고 정말 증세 문제는 또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고소득자, 부자들이 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이치이긴 하지만 국민들을 편을 갈라서 단순히 어느 일정 계층만이 세수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수 증대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까지 얘기 듣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정말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지출 수준이 OECD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들이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만 해도 1350조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죠. 심각합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속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사회 양극화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은 마른 수건 짜서는 안 되는 거죠.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재산 말씀드리지만 좀 솔직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와 관련돼서는 법이 재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당하고 당연히 협의하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속에 이제 그 돈을 증액한 것을 어디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까 자유한국당 극구 반대하는 공무원 공적 비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부분들에서부터 여야 간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홀로 독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 증세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가르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금을 증세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이긴 쓰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땐 정상화다, 복원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법인세 2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좀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뭐 세수 자연 증가분이라든지 세출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거 정부도 계속 써왔던 방법입니다. 과거 정부가 계속 써왔던 것은 사실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세금 좀 안 걷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증세라는 걸 이제부터 논의하자라고 얘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촉발된 거고요. 따라서 이후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당하고도 야당하고도 또 국민과도 터놓고 많은 얘기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정 의원님께서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 특히 경제적인 선진국에서 작년, 재작년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10년에 국가 GDP를 늘리기 위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그냥 국가 전략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 정부로 정부가 바뀐 뒤에도 역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선진국들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고 도입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효과 네.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선거 전에 공약으로 증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런 정도의 증세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했고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증세는 그런 정도 증세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똑같은 뭐 자연 세수 증가분, 뭐 세출 구조 조정, 뭐 지역경제 양성화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재원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전부터 좀 솔직해졌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표제로 공약 제비도 들어가 있었고 후보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의원들 입을 통해서든 여러 번 확인됐었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정부와 여당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사실은 증세 문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논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에 비해서 세금이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편가르기에 대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6.5%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죠. 법인세율을 안 내는 기업이 47.3%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거친 법인세의 3분의 1을 10대 기업들이 냈습니다. 굉장히 편중돼 있죠. 그리고 소득세의 90% 이상을 상위 19%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좀 기형적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계세주의나 아니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뭐 이런 원칙을 좀 본다면 네. 이런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될 때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세 초고소득자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3조 8천억 정도 되는 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논의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예, 정현이 간단하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증세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우리 오시는 의원님께서는 복지 증대를 위한 세수냐? 그건 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증세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100대 과제를 내세우고 증세 나오는 것 중에는 실제로 양극화를 증세는 뭐 모르겠는데 세출에 있어 가지고는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복지를 증대하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세는 오로지 그 공무원 봉급 더 주기 위해서 원전 더 하기 위해서 그다음 잘못된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4조 원을 쓰고 이런 데다가 그냥 증세하는 돈이 다 나갑니다.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양극화 증세는 하되 양극화는 해소되지도 않고 복지도 증대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 구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네.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답변. 예, 뭐 우리나라 법인세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5천억 이상, 과세표준이윤이 5천억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 오히려 그 전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보다 실효세율이 낮아요. 이런 역진적인 현상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부터 먼저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지 이게 어떤 표적이나 또는 편가르기 이런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